장례식 날짜는 지분 정리 끝나고 정하자.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침착하게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죽은 줄 알았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아내와 비서의 목소리까지. 그리고 이제 뇌사 판정받은 그 남자의 복수가 시작된다. 아무도 모르게 깨어나 아무도 모르게 증거를 모으고 아무도 모르게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지옥에서 돌아왔다. 한강대교 위로 쏟아지는 비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밤. 11시 도강우의 검은색 벤츠가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체가 물속에서 한 바퀴 돌며 뒤집혔고 운전석에 갇힌 도강우는 의식을 잃었죠. 그 순간 물가에서 폐지를 줍던 노숙자 장춘배가 뛰어들어 차문을 억지로 열고 도강우를 끌어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장춘배는 도강우에게 인공호흡을 했고 간신히 맥박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도강우는 중환자실에서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죠. 온몸이 깁스로 칭칭 감겨 있고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거리며 생체 신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뇌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강우는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죠. 그리고 넷째 날 밤 중환자실에 아내 윤혜진과 전속비서 오지훈이 들어와 나눈 대화를 전부 들었습니다. 윤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식은 이틀 더 미뤄. 법무팀이 지분 정리를 아직 못 끝냈대. 오지훈이 대답했죠. 생명보험금은 언제 나와요? 한 달 후에 나올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도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뇌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윤혜진과 오지훈은 계속 이야기했어요. 회장 자리는 당연히 내가 앉는 거고 계열사 구조조정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재무이사 정다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걔는 이미 횡령 혐의로 해고시켰잖아. 증거도 다 조작해 놓았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중환자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윤혜진과 오지훈이 나간 후 도강우는 사고 당시를 떠올렸어요. 윤혜진에게서 온 긴급 문자 메시지가 생각났죠. 나 지금 따라오는 사람 있어. 한강대교 근처야. 제발 빨리 와줘. 그 문자를 받고 급하게 차를 몰고 나갔던 거였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혜진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차가 들이받았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도강우는 눈을 감은 채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아는 그들에게 가장 완벽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 생긴 거였죠. 도강우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그룹 본사는 비상경 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윤혜진이 임시회장 권한 대행으로 앉았고 오지훈은 전무이사로 승진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었어요. 두 사람은 매일 밤 중환자실을 찾아와 도강우 앞에서 거리낌 없이 계획을 나눴죠. 다음 주 이사회에서 신규 사업 승인받으면 협력업체는 전부 우리 사람들로 바꿀 거야. 윤혜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그 와중에 재무이사였던 정다희는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지훈이 조작해놓은 가짜 장부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였죠. 정다희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회장님만 깨어나시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하지만 의료진은 도강우의 의식 회복 가능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진단했어요. 뇌파 검사 결과도 식물인간 수준이었거든요. 병실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도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특히 정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다희는 도강우가 가장 신뢰하던 직원이었거든요. 1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다희가 자신 때문에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사 백소영이 정기회진을 돌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강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본 거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더 관찰해 보니 분명히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백소영은 다른 간호사들에게 말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대신 혼자서 도강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한강 근처 쪽방촌에서는 장춘배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상한 남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장춘배는 도강우를 구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소문이 윤혜진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윤혜진과 오지우는 장춘배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죠. 사고 목격자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갈 때쯤 도강우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백소영이 자신의 의식을 눈치챈 것 같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정다희와 장춘배,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복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것도 알았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한강대교 위로 쏟아지는 비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밤. 11시, 도강우의 검은색 벤츠가 가드레일을 뚫고 강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차체가 물속에서 한 바퀴 돌며 뒤집혔고 운전석에 갇힌 도강우는 차가운 강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걸 느끼며 의식을 잃었죠. 그 순간 물가에서 폐지를 줍던 노숙자 장춘배가 옷을 벗어던지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장춘배는 침몰하는 차문을 억지로 열고 도강우의 몸을 끌어안고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5분 동안 장춘배는 강변에서 도강우에게 인공호흡을 했어요. 파란 입술과 차가운 몸뚱이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심장 마사지를 했죠. 간신히 맥박이 돌아왔을 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응급실로 이송된 도강우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들은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그리고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폐렴까지 생겼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생존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했죠. 사흘째 되는 날, 도강우는 깜깜한 의식 속에서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눈을 뜰 수도 없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죠. 온몸이 깁스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각종 호흡기와 링거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의료진들은 식물인간 상태라고 진단했지만 도강우의 뇌는 모든 소리와 상황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소리, 의료 장비의 경고음,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까지 전부 들렸어요. 그리고 넷째 날 밤 10시쯤 중환자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내 윤혜진과 전속비서 오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도강우의 침대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윤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의사가 뭐래? 언제쯤 죽을 것 같다고 하던가? 오지훈이 대답했어요. 길어야 한 달이래요. 뇌사 판정 나는 것도 시간 문제고. 윤혜진의 목소리에서 슬픔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죠. 장례식 준비는 어떻게 하지? 오지훈이 물었고 윤혜진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서두를 필요 없어. 법무팀이 지분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 그리고 생명보험금도 확실하게 받아야 하고.
도강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심전도 모니터는 여전히 평평한 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도 뇌만은 모든 걸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장 자리는 당연히 내가 앉는 거고 계열사들도 우리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겠네. 윤혜진의 목소리가 흥미진진하게 들렸어요. 오지훈도 맞장구 쳤죠. 재무이사 정다희는 어떻게 하죠? 그 여자는 이미 처리했어.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거든.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해 놓았고 윤혜진과 오지훈의 웃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도강우는 사고 당일을 떠올렸습니다. 윤혜진에게서 온 긴급 문자 메시지 내용이 생각났죠. 나 지금 따라오는 사람 있어. 무서워. 한강대교 근처야. 제발 빨리 와줘. 그 문자를 받고 급하게 집을 나섰던 거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윤혜진은 어디에도 없었고 그 대신 뒤에서 큰 트럭이 들이받았던 겁니다. 이제야 모든 게 계획된 함정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고 꾸민 완벽한 살인 계획이었던 거죠.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도강우는 눈을 감은 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줄 아는 그들에게 가장 완벽하고 치밀한 복수를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이번엔 진짜 게임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도강우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그룹 본사는 비상경 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윤혜진이 임시회장 권한 대행으로 앉았고 오지훈은 하루아침에 전무이사로 승진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었어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두 사람의 체제를 승인했죠. 물론 윤혜진이 미리 이 사진들을 매수해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주요 계열사 사장들도 하나둘씩 윤혜진과 오지훈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중환자실을 찾아와 도강우 앞에서 거리낌 없이 미래 계획을 나눴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신규 사업 승인받으면 협력업체는 전부 우리 사람들로 바꿀 거야. 윤혜진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죠. 그리고 부산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그거 우리가 따낼 수 있을까요? 오지훈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시장이 우리 편이잖아. 뒷돈도 이미 건넸고. 두 사람은 마치 죽은 사람 앞에서 유산을 나누는 것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재무이사였던 정다희는 구치소에서 억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지훈이 교묘하게 조작해 놓은 가짜 장부 때문에 30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정다희는 변호사 접견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회장님만 깨어나시면 진실을 밝힐 수 있는데. 하지만 변호사도 고개를 저었죠. 증거가 너무 완벽해요. 통장 내역부터 계약서까지 다 있거든요. 정다희는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을 그토록 신뢰했던 도강우가 의식불명 상태인 지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병실에서 모든 걸 듣고 있던 도강우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근육 하나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정다희는 1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야근을 할 때면 커피를 타다 주고 도강우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격려해주던 정말 소중한 부하 직원이었어요. 그런 정다희가 자신 때문에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정다희에게는 갓 대학에 입학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횡령범이 되면서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 야간 담당 간호사 백소영이 정기 회진을 돌던 중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강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좌우로 움직이는 걸 본 거죠.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더 지켜보니 분명히 의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윤혜진과 오지훈이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했죠. 백소영은 다른 간호사들이나 의사에게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뭔가 복잡하고 위험한 사정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같은 시각 한강 근처 쪽방촌에서는 장춘배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검은 정장을 입은 수상한 남자들이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거든요. 장춘배는 도강우를 구한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소문이 결국 윤혜진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였어요. 윤혜진과 오지우는 장춘배를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정했죠. 사고 목격자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 노숙자 없애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술 먹고 강에 빠진 걸로 하면 돼. 오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밤이 깊어갈 때쯤 도강우는 머릿속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간호사 백소영이 자신의 의식을 눈치챈 것 같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정다희와 장춘배, 이 두 사람이 자신의 복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것도 알았죠. 지금은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가장 큰 무기가 될 거였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서 완벽한 복수를 준비할 시간이 생긴 거니까요. 도강우가 입원한 지 열흘째 되는 밤, 간호사 백소영이 조용히 중환자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회진을 마친 후였죠. 백소영은 도강우의 침대 옆에 앉아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깨어 계신 거 맞죠? 눈동자가 움직이는 걸 봤어요. 도강우는 놀랐지만 표정을 전혀 바꿀 수 없었어요. 백소영이 계속 말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강우의 손가락을 살짝 눌렀어요. 만약 제 말이 맞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 보세요. 도강우는 온 힘을 다해서 눈꺼풀을 움직였어요. 아주 천천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깜빡였죠. 백소영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역시 그렇군요. 부인분과 비서분이 매일 밤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 다 들으셨죠? 도강우가 다시 눈을 깜빡였어요. 백소영은 주변을 살피더니 더 가까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했어요. 내일 밤에 다시 올게요. 그때 자세한 계획을 세워봐요. 그 시각 한강변 쪽방촌에서는 장춘배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골목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며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장춘배는 위험을 직감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미행당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아예 대놓고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장춘배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받아둔 명함 하나를 꺼냈죠. 재무이사 정다희의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받은 정다희는 구치소 내 공중전화였지만 장춘배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어요. 저 도강우 회장님 구해드린 사람이에요. 지금 위험해요. 누군가 저를 없애려고 해요. 정다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도강우를 구한 사람이라니 이건 엄청난 일이었죠. 어디 계세요? 제가 사람을 보내드릴게요. 정다희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장춘배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어요. 다음 날 오후 윤혜진과 오지우는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장춘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그 노숙자 어디 갔지? 오지훈이 초조하게 물었죠. 찾아야 해. 살아있으면 계속 문제가 될 거야. 윤혜진도 불안해했어요. 그들은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장춘배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장춘배는 이미 정다희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날 밤 백소영이 약속대로 중환자실에 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종이와 펜을 가지고 왔죠. 회장님, 제가 질문하면 눈을 깜빡여서 대답해 주세요.
한 번은 예, 두 번은 아니오로 하죠. 백소영은 차근차근 물어봤어요. 부인분이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나요? 한 번 깜빡. 비서분도 공범인가요? 한 번 깜빡. 재무이사분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건가요? 한 번 깜빡. 백소영은 모든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회장님이 깨어났다는 걸 알리면. 도강우가 두 번 깜빡였어요. 아니라는 뜻이었죠. 백소영이 다시 물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건가요? 한 번 깜빡.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도강우는 생각했어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윤혜진과 오지훈의 대화만으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어려웠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백소영은 똑똑한 간호사였어요. 도강우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안했죠. 그들이 더 많은 증거를 남기도록 유도하는 건가요? 한 번 깜빡. 제가 녹음기라도 준비해 볼까요? 한 번 깜빡. 백소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회장님과 함께 완벽한 계획을 세워보죠. 도강우는 마침내 믿을 만한 동지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될 수 있었죠.